무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마. 전율인입니다. 무술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당순적인 펜을 만든다. 청대의 주요한 권법, 내가 여기 써놓은 것은 10분의 1도 안 될 거야. 중국에서 한때 그 문화혁명 끝나고 나서 지역 무술 문화 유적 찾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지역에 있는 무술들이 올라왔는데, 종류가 뭐 수백 가지야. 오늘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제 역사를 볼 텐데, 태거권의 역사가 근대 중국 무술사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술의 발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태거권이 없었다면 오늘날 중국 이 맨손 무술들이 상당히 좀 궁색할 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쨌든 태거권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산봉이 만들었다, 혹은 진가구의 시조인 진복이 만들었다는 설도 있지만, 1601년에서 1681년에 살았던 진왕정이라는 사람이 출발점으로 보는 것, 그게 맞는 것 같고, 이 진왕정이라는 사람은 진시가보에 보면은 산동에서 무술의 명수를 했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표사를 했다, 짐 호송을 하는 직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권법과 도창의 명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왕정이 이 무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진가구에 전해오는 무술로는 장권 13세, 사람들이 다 이걸 태거권이라고 하는데, 장권 13세, 그 다음에 장권 108세, 포추, 뭐 이런 품새들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가구에는 이런 맨손 무술만 있은 게 아니고 무기 무술, 칼 쓰고 창 쓰고 하는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과연 맨손 무술 위주로 진가구에서 무술을 수련했는지, 창봉권 무기 위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려오면 진장흑이라는 사람이 품새를 다듬어서 오늘날 이야기하는 진가 노가식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진장흑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진유본이라는 사람이 신가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진왕정의 그 써난 글을 보면 황정일권 수신반, 황정경이라는 책을 몸에 끼고, 황정경이 뭐냐면 노자 도덕경이야. 황정경을 끼고 한가할 때는 무술을 하고, 바쁠 때는 밭갈이 했다. 그리고 틈날 때는 자제들을 무술을 가르쳤다. 그렇게 자기가 써놨어요. 그래서 이 황정경 때문에 황정이 도덕경이니까 태거권을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황정이 그 당시 좀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이 사람 군대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이거든. 전쟁을 하다가 은퇴한 사람이거든. 진가구는 하남성에 있는데, 이 권술뿐이 아니라 무기술도 거기 다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무술들이 있었다. 이 장권 13세, 장권 혹은 13세 오로가 있는데, 그걸 태거권이라고 지금 사람이 부르는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아니다. 이때는 태거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사람들이 거꾸로 편리해 이거 그냥 태거권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지. 100단팔세, 100영팔세라는 게 있는데, 저기만 있는 게 다른 데도 있어요. 가라데형에 108세가 있어. 100영팔세가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있던 그런 그거. 그 다음에 추수, 서로 손을 대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상대를 쓰러뜨리는, 중심을 뺏는 건데, 여기에 태거권의 이론이, 초기 이론이 여기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게 서로 붙어서 하는, 밀고 당기고 하는 추수인지를 모르고 치고 박는 이론으로 자꾸 해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추수가 있는데, 이게 추수가 이 진가에서 만들어낸 독특한 훈련법이고, 지금은 경기화되어 있어요. 별 경기는 잘 되진 않지만. 근데 이 13세 포추 등의 무술을 당호가 분석해 보니까 기호신서 권경 32세에서 같은 동작이 29개 있더라. 그래서 연관이 있던 거지. 거기서 결국 가져왔다는 거지. 기호신서 권경의 32세가 그 당시에 있던 무술 중에 좋은 걸 다 모아놓은 거잖아. 그래서 그걸 갖고 다시 다 곳곳에서 무술이 연결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나오는 무술들이 거기에 있는 동작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권경의 그 동작, 그리고 무예도부 통계 동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태거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노가식, 신가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장흥의 노가식은 찌르기, 차기, 진각, 땅 뭐 이런 동작 많이 써, 그 사람들. 땅 이렇게. 이걸 이제 진각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해서 이거 보면은 빠르고 힘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유본이 지은 신가식이라는 것은 조금 유적인 요소, 느긋하게 하는 거, 충분히 완미 잘 씹어서 맛보면서 연무하는 조금 이제 느려지는 이런 맛이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느려지면서 이렇게 그런 동작으로 해서 이거 나중에 양파 태극권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데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게 결국 양로선은 진장한테 배우거든. 태극권 그러니까 진가는 옛날부터 진왕정 시대부터 태극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태극권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나왔어? 그때 없었어. 중국의 태극권의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 진왕정이 고향에 돌아와서 무술을 지도해서 시작했는데 권수라고 무기술도 했고 그때는 요거 장권 13세 같은 말 포추, 일백단팔세, 단타 등의 그 무술을 연말을 했는데 품새대기도 양로선이 여기서 배워와가지고 북경에서 태극권을 가르칠 때 태극권이라고 가르쳤느냐? No. 태극권 명칭 없어. 명권, 화권이라고 그랬어. 그때는 솔직히 자기들이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고 독특한 줄도 모르고 한 거지. 태극권이라는 명칭은 이영리라는 사람이 권법, 비법문을 정리한 1867년도, 1980년도 저점 최근에 태극권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것도 과정도 재밌어. 그건 뭐냐? 왕종악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왕종악의 책은 뭐냐? 엄부쟁보라는 책인데 이 쟁은 창이에요, 창. 창술에 대한 비법서인데 거기에 태극권이라는 게 있어. 태극에 대한 이론이 나와. 우리가 어떤 시간에 그건 볼 거예요. 원문 공부를 할 텐데. 근데 저게 이제 왕종학이 몇 개의 그 책을 지은 걸로 나오는데 진짜 왕종학이 지은 건지 몰라. 자, 왕종학 태극 권경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엄부쟁보의 서문이야. 그 다음에 태극 권성명이라는 게 있어. 이것도 그 사람이 쓴 조금 몇 자 안 되는 한 페이지짜리들이에요. 다 한 페이지짜리들. 타수과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두 번째 태극 권성명이라는 데에 장권 13세는 태극권이다. 이런 말이 나와. 태극권, 일명장권, 또 13세라고 한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드러난 게 1800년대, 아주 마지막 1880년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태극권이라는 개념도, 태극권이라는 이름도 없었어.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었어. 진가구에서 아무도 태극권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본 거지. 그냥 뭐 포추, 13세 장권 이렇게 했던 거지. 그리고 이 무양이라는 사람이 왕종학의 책을 어디서 발견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드러내고 편집하고 하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양의 손을 좀 탄 게 아니냐. 정말 왕종학이 했느냐. 그런 부분도 좀 의심이 있고. 여기 왕종학이 이제 유명해지니까 왕종학이가 태극권 만들었다라고 해서 진가구에도 왕종학한테 태극권 배웠다.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진흠이라는 사람도 이런 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태극권의 이론을 정리하는 책을 써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태극권이라는 이름은 이미 양로선이가 북경에서 양씨 태극권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 이름 없었고 그 이후에 나왔다는 거지. 이 무양이가 누구한테 태극권 배웠냐? 양로선이한테 배웠거든. 진가권법이 원래는 진장의 노가식인데 이 양로선이가 북경에 와가지고 아까 그 무양이라는 사람하고 양로선이라는 사람하고 이 관련성이 복잡하게 얽히는데 무양이라는 사람은 있는 집안에 선비 집안에 돈도 있는 집안에 약간 관량기 있는 사람이야. 지식도 있고 이론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약국이 하나 태화당이라는 약국이 새들어 살아. 그 약국 주인이 진덕호라는 사람이야. 북경 근처 영년이라는 곳인데. 근데 이 진덕호가 약국을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때 이 태화당 약국의 점원이 양로선이야. 그래서 진덕호가 진가구로 돌아가는데 양로선이 따라가. 그 보니까 진덕호 집 마당에서 진장흥이가 태극권을 동네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지. 그거를 양로선에도 같이 배우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뭐 그 태극권에 관련된 영화가 수십 편이잖아. 거기 뭐 어마어마한 스토리들로 나오잖아. 뭐 어떤 그 노비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외부에서 날라온 유명한 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진덕호, 무양, 양로선 사이에 이렇게 얽히고 섞인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양로선이 거기서 배우고 올라와서 무양과 더불어서 올라와서 북경 근처에서 가르치면서 점점
이 있는 집안 혹은 그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운동 능력에 맞추어서 부드럽고 호흡에 맞추어서 건강에 좋은 이런 군법으로 서서히 바뀌어 가는 과정인데 그것도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과 손자 양정보까지 가면서 서서히 근 5, 60년에 걸쳐서 바뀐 것이 부드러운 태극권인 거예요. 근데 그 태극권이 바깥에서 그렇게 유행을 하면서 이제 이름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880년대 왕종학을 본따서 나온 그 이름이 이제 태극권이라고 돼버리니까 태극권으로 유행을 하니까 진가구에서 거꾸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다음 자기들이 하던 무술을 양로선의 무술과 비교해가면서 새로 재정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1920년대의 진발과입니다. 진발과라는 사람이 북경에 나타나갖고 하루아침에 유명해져요. 야, 너가 지금까지 하는 건 태국권 가짜야. 내게 진짜야. 그래서 진가 태국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와 진가가 나오고 아까 그 무양이라는 사람은 이쪽 저쪽 다 배워서 무가 태국권을 만듭니다. 또 무양의 제자의 제자인 손록당이가 송가태국권을 만들고 또 오감천이라는 다른 사람이 오가태국권을 만들어서 오대태국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가, 양가, 양대 주류예요. 그 다음에 무양의 무가, 손록당의 송가, 그 다음에 오감천의 오가. 그래서 지금도 태국권 대회, 태국권 독립대회를 하면 이 5개가 다 나와요. 종목이. 예.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진가구 무술은 이런 무술들은 북방계 무술, 무해도 동작하고 연관이 있는 일반적 무술 동작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게 점점점 아까 진유본이나 이런 걸 조금씩 변화하면서 호흡과 도인과 여러 가지를 중시하는 형태가 갖고 그때 양로선이가 배우고 나와서 북경에 자기들이 가리키는 사람에게 맞는 태극권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부드러움과 기, 호흡을 중시하는 독특한 양가태극권이 만들어졌고 이 양가태극권은 원래 그 당시 진가에서 수련하고 있는 무술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변화의 모습에 대중성에 자극을 받아서 진가구에서 다시 자기들의 무술을 저건 너무 실전성이 없어. 저건 너무 오리지널에 벗어났어. 그렇지만 저기에서는 그러면서 이 진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도인적인 측면, 기술의 여러 가지 원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리 이런 걸 막 도입해서 이론화시킵니다. 그리고 진발가가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태극권을 들고 나와서 이 세상에 이제 진가 태극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스토리의 끝은 뭐냐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권이라는 게 몇백 년 된 것이 아니고 최근의 산물이라는 거지. 이 기호신서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조금 더 현대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동작을 좀 바꾸고 이런 과정으로 넘어오다가 이제 무술의 수련이 건강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같이 결합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변화해서 나타난 근대 무술적인 형태. 그래서 1800년대 후반 내지 1900년대 중반 사이에 나온 거라는 거지. 그게 근대 무술이라는 겁니다. 무양은 태극권에 대한 이론 체계를 만든 사람. 그 이론 체계를 편집한 사람이 이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손록당이라는 사람이 태극권, 형이권, 팔계장을 다 수련해가지고 다 고수야. 그래서 그런 내가권의 이론을 총합시킨 것이 손록당의 권위술진입니다. 이쪽에는 이제 진시 쪽에, 이거 말고 사람들은 무지하게 이름 많은데, 아까처럼 진장흥 노가식과 진유본의 신가식, 그 다음에 진청평, 무양이 진청평한테도 배웠다고 해요. 태극권을 통해서 발달되어 온 이 품새의 기술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품새 이론과 추수할 때 이론으로 나눠지는데, 용의 불용력, 뜻을 써대 힘을 쓰지 마라. 억지로 힘쓰지 마라. 졸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정용의, 마음은 조용하고 뜻을 쓰라. 이 집중을 쓰라는 뜻입니다. 안으로부터 출발해서 밖으로 미쳐야 된다. 이게 그런 거. 전신방송, 온몸은 편안하게 릴렉스 돼야 된다. 입신중점, 신체 중심은 항상 유지돼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렇게 참고로만 하고 다음 이제 기술 이론 할 때 다시 볼 거예요. 형이권. 형이권 아까 3대 건데 심의육합권, 육합권, 형이권 등으로 불리는데 희롱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출발이었던 것 같고 이런 모든 유파의 자기들 책을 보면 한 몇백 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 누가 있었고 하는데 요즘 이 현대 학문 쪽에서는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제 형이권은 굉장히 단순한 동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단순하고 약간 통쾌하고 이렇게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심플하면서도 실용적인 그런 거고, 이걸 왜 내각권에 넣었을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팍팍팍팍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초기, 현대 초기, 1900년대 초기에 중국 무술계에 가장 유행했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거든. 이낙능, 곽운심, 송세영, 이준희, 손흥국, 무술사 보면 막 이름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류파입니다. 그래서 이 내각권이면서도 실전적인. 그리고 나도 우리 태권도 하는 우리 엄재영 사범 같은 분이 꼭 한번 수련을 했으면 추천하고 싶은 그런 그 권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각권 중에 세 번째 팔계장은 동해천이라는 사람, 지금 사진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데 1813년에서 1882년.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그 왕실의 그 황제 말고 황제의 그 친족들의 그 경비 대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리들도 많이 가리키고 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뭐 이거 알잖아. 전장이라고 돌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뱅글뱅글 돌면서 하는 거, 전장.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유명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고, 그 기술의 원리 중에서 태극권처럼 이렇게 릴렉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정제동. 자기가 조용히 있으면서 상대가 움직이는 걸 제압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고 사각으로 치는 그런 것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계장은 영리를 많이 써먹어요. 팔계니까 영리.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에서 태극권, 중국에 가서 태극 일장 가르치려고 그러면 태극권 합니까? 그 태극권 설명하려고 그러면 팔계장이네요. 안에 내용은 팔계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만큼 뭐 태극, 팔계는 무술에서 거의 모든 무술이 다 우려먹는 거니까 뭐 상관없어요. 자, 그 말 많은 소림사. 소림사 이야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까지도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여러분까지도 소림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레퍼런스 프레임은 영화일 거예요. 영화에 너무 많이 봤잖아. 무협지도 소림사 많이 나오고. 근데 그 많은 김용 소설의 그 유명한 무협지의 소림사, 실존하는 인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유명한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소림사 아니다. 소림사가 무술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근데 지금 전설로 되는 게 뭐냐면, 달마대사가 중들이 너무 앉아가만 있으니까 몸이 약해지니까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쳤다. 그래서 달마 역경경 세수경, 그 달마 역경경 세수경 존재한 적이 없어. 역경경과 세수경은 가짜책이야. 그 가짜책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게 명나라 아주 말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거짓말. 그 대신에 어떤 무술을 했느냐, 소림사라는 그런 큰 절을 가지고 있으면 수시로 산적대가 와서 식량도 달라고 하고 돈도 달라고 하고, 또 밑에 마을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나면 떼그리로 와가지고 절 다 덮치고 막 금붙여고 뭐고 다 가져가 버리고, 언제든지 산속에 있는 그 절은 위험할 수 있거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철봉을 들고 있던, 나무목 들고 있던 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부터 소림사에는 소림곰법이 유명하다. 봉술이 유명하다. 스님이니까 칼이나 창을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봉을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봉으로 적을 싸워서 이기려면 곤술이 소림곰법 천종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는데, 그만큼 소림에는 곰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막 그때 따라서 이렇게 더 성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소림사는 중국에서 선종의 본산인 것은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큰 절이었다. 그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기호신서에 보면 중국의 유명한 권파가 나오는데, 소림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까 했잖아. 소림은 뭐라고 나와요? 권법으로 나오잖아. 유명한 걸로. 최고다라고 나오는 거죠. 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당호 선생과 많은 현대 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명나라 말렵, 청나라 중기 사이에 바깥 사회의 무술의 주류가
권법으로 바뀌니까 소림사에서도 권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도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그전에도 어떤 것들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림사가 권법에 노력한 것은 명만력 이후며 소림권이라는 명칭이 확립된 것은 청나라 초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간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소림사에서 권법 수립이라는 뭐 있어요. 내가 소림사 가니까 그 어떤 내부에 땅이 꺼진 데가 있어. 이렇게 움푹 꺼졌어요. 이렇게. 옛날식 이렇게 실내 절에 그 부처님도 있고 하는데 그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품시하면서 단련해가 이렇게 깔아앉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도 있는데 이 무술술이라는 그림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